현충일 하루 전날이었던 어제 북한은 미사일 8발을 여러 장소에서 쏘는 무력 시위를 벌였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 도발에 엄중히 대응 같은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며 한층 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민가의 전투기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잡았던 순직 군인 등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황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는데 미사일 도발엔 미사일로 대응하는 등 한미가 앞으로 강력한 확장 억제 전략을 펼치겠다는 예고로 풀이됩니다. 7분 동안의 비교적 짧은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 같은 유화 메시지로 해석될 단어는 쓰지 않고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훈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가 추락을 막고자 조종관을 끝까지 잡았던 고 심정민 공군 소령 등 순직 군인 등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유가족을 보듬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추념식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여당 의원 65명 안팎이 참석해 호국 보훈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과의 원팀 정신을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뒤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우리도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단 한 발로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국군이 7발, 미군이 1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와 똑같죠. 방향도 동해상으로 똑같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이 맹렬한 굉음과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한미 군 당국이 단거리용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즘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쏜 것에 대응한 것으로 우리 군 7발, 미군 1발 등 총 8발을 사격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즘은 950개의 자탄을 탑재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4개 장소에서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데 35분이나 걸렸지만 한미 양국군은 10분 정도만 소요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ICBM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지대지 미사일 현무2와 에이테크즘을 1발씩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미 간의 대응 사격은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삼가해왔던 그 대비 태세를 정상화,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진행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도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한미일 외교차 간 협의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며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국회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일주일째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거냐고 물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답 없이 그냥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만 맞섰습니다. 이러다간 남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1주째지만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모든 활동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인데 정상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겠다는 지난해 합의를 먼저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사위만 주면은 일사천리 진행될 건데 그렇게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벌이고 즉각 국회의장 선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공전으로 인한 휴업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각 후보들의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 국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내일 국회에 첫 출근하는데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딴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정통성 있는 비대위의 구성과 원외 인사 구성 등입니다. 의총, 그리고 당무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까지 인증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대위 구성 자체에 대한 정통성과 합법성, 그리고 대표성을 부여할 거라는 말씀을. 대선 패배 이후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제기된 정당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대위 구성은 9명 이내로 선수별 대표위원과 여성 청년위원 등이 포함됐는데 내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개파색이 옅으면서 당 사정을 잘하는 인물이 맡아야 하는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전 의원, 현역으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내일 처음 국회로 출근해 의정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에 대한 입장과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준석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지금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전국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자기 정치하지 말라 이거죠. 이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빗대 기차는 간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우크라이나로 비공개 출국해 수도 키이우를 찾은 국민의힘 특별대표단. 울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가 SNS에 사진을 올리며 도착과 활동 모습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나 각종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대표적인 친윤계 정진석 의원이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SNS에 주변에서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도대체 왜 갔냐고 물어본다며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행을 고집하니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만든 혁신위원회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혁신이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라든가 또 논의해야 될 대상, 소위 아이템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그런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간다며 당내 견제 세력에 맞서 본인 주도의 혁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후 이 대표의 귀국 이후 조기 전당대회론과 혁신위원회 활동을 둘러싸고 당내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자환입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공식 일정에 별로 나타나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가 기념 행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었는데 그때는 네.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이 첫 국가 기념 행사 참석을 한 겁니다. 네. 네, 빗속에서 열린 추념식 중간중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우비를 서로 매만져 주거나 수건으로 빗물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기념식뿐 아니라 다른 일정도 함께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추념식 이후에 이제 서울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김 여사가 함께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입원 치료 중인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보훈병원 더 좋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사인하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가 이 자리에도 동반을 했습니다. 건강 많이 좋으세요. 앞으로 김 여사가 이런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 5층,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임시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 접견실로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져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을 결정한 것은 아직 없고 김 여사 전담 인력은 행사 때문에 지원하는 인력이 2-3명 정도 있을 뿐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시끌시끌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 잠깐 전해드렸지만 국회가 지금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국회의장단 선출과 이제 후반기 원구성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지방선거 패배 수습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야당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면서 향후 계획을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고 봐서 이번 주말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부 일부터 좀 정리하고 와라 이건데 네. 이재명 책임론 공방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친문과 친명 가장 큰 두 개파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친문계 좌장인 이제 홍영포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저는 일반적인 평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홍 의원은 전략공천위에 송영길 컷오프를 비대위가 뒤집은 과정을 당 차원에서 조사해봐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친명 그룹에서는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민영배 의원이 나섰는데 이재명이 책임지려면 오히려 당대표가 돼서 당을 재건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동지들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네. 위로하고 치료하고 땀이라도 닦아주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자중해라. 혹은 책임이 있으니까 와서 더 일해라. 이렇게 그렇죠. 책임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참 이낙연 전 대표 출국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을 합니다. 네. 1년 동안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치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 모임에서 초청받은 자리에서 이혜인 수녀의 시인 풀꽃의 노래를 암송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라는 구절로 출국을 앞둔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 대표는 내일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이재명 책임론에 힘을 실었던 이 전 대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출국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뭐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니까 말의 무게감이 상당할 겁니다. 네. 그리고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드디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진실 공방으로 더 이상의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징계 근거로 제시된 병가 요청 묵살과 부당면직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의 입장문에 피해자 측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은 피해자가 고통의 시간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지만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같은 사안을 놓고 둘이 반대입니다. 그럼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죠. 광주에 있는 교차로에서는 25톤급 덤프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굴착기가 시뻘건 불길 사이로 폐목재와 잿더미를 솎아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방에서 물을 뿌려보지만 진압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군산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발전 연료로 쓰일 폐목재 6,000톤 정도가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적장 화재는 폐목재 조그마한 게 모두 집이라 했잖아요. 포크레인 다 뒤집으면서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스스로 탈출한 6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신호위반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차량 2대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얼마 전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나오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률을 두고 논란이 많죠. 이번에는 음주운전자의 이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예측할 때 음주 종료 시점이 아닌 음주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시간이 길어지니 운전자가 같은 양의 술도 더 오래 마셨다는 게 되고 그럼 알코올 농도는 더 옅어지겠죠. 운전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무렵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였습니다. 문제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1차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에 추정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보니 처벌 기준을 웃돌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별도의 측정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할 때는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음주를 시작할 때부터 알코올의 분해 소멸이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더 긴 시간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남성의 1차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8%로 처벌을 가까스로 면합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원이 있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은 음주운전 남성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해 음주운전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자 모내기를 시작한다는 절기 망종이죠. 국립묘지에는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와 오늘 단비가 내리면서 농민들은 논에 모를 심고 밭에 씨를 뿌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참 그런데 설악산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가 논과 밭에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현충원 묘지마다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70이 넘은 딸은 6.25 전쟁 때 하늘로 떠난 아버지 묘소를 찾아 정성스레 음식을 올립니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좀 더 살아 계셨으면
국립묘지에는 온종일 참배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슬픔은 가시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참 가슴이 묘지는 것 같고 같이 그 전쟁 월남전에서 싸웠던 생각. 농민들은 미뤘던 모내기로 분주했습니다.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에는 2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모내기에 참 좋은 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적 효과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인 망종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날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좋은 날로 여겼습니다. 밭작물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안악내는 허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콩을 심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들깨도 심어야 되고 또 참깨도 갈아야 되고 콩도 심어야 되고 팥도 심어야 되고 근데 비가 안 와가. 반면 설악산에는 105mm의 폭우가 쏟아져 입산이 통제됐는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안에서 뭘 먹을 수도 있고 볼만한 영화도 쏟아지면서 이번 현충일 연휴는 영화관이 북적거렸습니다. 특히 범죄도시2가 9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첫 1000만 영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볼만한 영화 정설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체포 다 불법이야. 좋은 말로 자주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20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영화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넘겼는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극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세배우 손석구의 열연에다 전작보다 잔혹함을 줄이고 통쾌함을 더한 것이 흥행에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마동석이 버스 안에서 싸우는 장면에서 웃긴 장면이 또 되게 많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라기 월드3도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만만찮은 경쟁작으로 떠올랐습니다. 1993년 첫 선을 보인 주라기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인간과 공룡이 최후의 사투를 펼칩니다. 취식도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도 많이 개봉하는 것 같아서 기대되고요. 그래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연휴 이튿날인 어제 하루만 100만 명 이상이 영화관을 찾았는데 이는 코로나 타격이 가장 컸던 재작년 4월 한 달간 관람객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수상작인 브로커를 시작으로 헤어질 결심과 마녀2 등 다양한 장르들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해 한동안 극장가 활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 줄면서 안심을 하려는 이때 세계적으로 또 다른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몸에 수포와 딱지가 생기는 원숭이 두창입니다. 사람에겐 1970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처음 확인됐죠. 이후 거의 보이지 않다가 최근 이례적으로 비풍토병 지역 국가들로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니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고통이 큰 만큼 조심하는 게 좋겠죠. 우리 정부는 원숭이 두창을 모레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 시 격리 치료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이 처음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 호주 등 27개 나라 780명으로 번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 후 잠복기가 최장 3주로 보고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at we collectively all work together to prevent onward spread through contact tracing, outbreak investigation, isolation for people who have a diagnosis of monkeypox and symptoms. 다만 두통이나 근육통과 함께 수포와 발진 등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원숭이 두창은 치명률이 1% 정도로 알려져 있고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공기로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와는 달리 확진자의 피부나 체액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감염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코로나처럼 대유행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고 국내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처럼 충분한 감시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는 등 방역 조치 완화를 고려할 때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방역 당국은 모레부터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시 즉시 격리 병상에서 치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화제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는 빅뉴스 시간입니다. 윤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화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도대체 어떤 운동화가 이렇게 비싼 건지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운동화인데요. 한눈에 봐도 좀 사용감이 있어 보이죠? 중고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경기 때 직접 착용을 하고 또 친필 사인까지 한 축구화인데요. 네. 이 지난 3월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이 손흥민 선수의 선제 결승골과 김영권 선수의 쐐기골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11년 만에 이란을 눌렀죠. 바로 그날 이 결승골을 던졌던 그 축구화입니다. 야,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까지 더해졌으니 이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소장을 꿈꿀 수밖에 없겠죠. 이 낙찰을 받은 남성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상징하는 붉은 티를 입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제는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네. 22만 원으로 호가를 시작했는데 3분 만에 600만 원을 넘겨서 우와. 6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경매 금액은요 모두 기부될 예정인데요. 오는 2024년 천안에 완공 예정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비용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최고의 축구 스타니만큼 모든 것이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 손흥민 선수가 귀국 당시에 입고 있었던 티셔츠가 하얀 있는데요. 티요. 예. 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인데 손흥민 선수가 론칭 예정인 브랜드입니다. 네. 이 제품이 아직 정식 출시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이 가짜 제품, 가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스타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가품 제조 판매는 그거 범법행위 아닙니까? 네.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준비하셨습니까? 2분마다 번지 점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횟수 번지 점프를 한 남성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번지 점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네. 이 남성은 24시간 동안 저렇게 무려 765번이나 번지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주인공은 프랑스와 마리 디본 씨인데요. 2분에 한 번꼴로 번지 점프를 하는 거죠. 이 이전 기록 보유자는 430번을 점프한 마이크 허드였는데 허드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렇게 계속하면 어지럽지 않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 바로 번지 점프대 사진인데요. 저 번지 점프대의 높이가 4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이 디보는 24시간 동안 저 위에서 물과 쌀, 햄 그리고 사탕만 먹으면서 도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이 11년 전에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려고 처음으로 번지 점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최근 몇 달 동안은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 번에 되는 거는 없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유식 원조 모델이요? 누구죠?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누구나 좀 낯익다 이렇게 생각을 예, 지금 하실 보입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보시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유명한 이유식 브랜드 모델입니다. 예. 이 그림의 실제 주인공은요, 이 터너 쿡 씨인데요. 현지 시간 지난 3일 95세의 나이로 플로리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짜 아기 키우는 엄마는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얼굴이죠. 그런데 세월의 흐름을 진짜 확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터너 쿡은 1926년에 태어났는데요. 1928년 2살이 되던 해에 해당 이유식 광고 캠페인 모델 선발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징적인 얼굴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상표 속의 아기 그림이 완성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쿡의 이웃인 한 화가가 스케치 형식으로 그렸던 그림을 선발대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우승을 한 뒤에 그림을 완성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 스케치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면서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그대로 로고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실제 주인공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 상표만은 영원히 행복한 아이의 상징
상징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오리고기도 담합입니다. 아이고, 담합 있으면 안 되죠. 네, 요즘에 오리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리고기 신선육 가격이 2016년 1월까지만 해도 6,000원 정도였다가 2017년 8월에는 12,000원으로 무려 2배나 뛰었습니다. 이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리고기 신선육의 90% 이상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9곳이 담합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어쩐지 비싸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들어보시죠. 총 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오리, 종란을 감축, 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제한을 합의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량을 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업체들은 또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오리고기 가격을 회당 500원에서 1,000원씩 올리거나 또 할인 금액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정위는 이들과 오리협회에 대해서 62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들다 하잖아요. 먹을거리를 두고 담합한 행위는 정말 근절돼야겠습니다. 예, 빅뉴스 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미국 133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서부, 중부 등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건데 총기 규제를 반대해왔던 공화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새벽 미국 테네시주 채턴루가 상업지역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도 포함됐습니다. I'm tired of standing in front of you talking about guns and bodies. 전날 밤 필라델피아 도심 유흥가에서도 여러 총격범이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There were hundreds of individuals just enjoying South Street as they do every single weekend when this shooting broke out. 미시간주에서는 총격으로 3명이, 애리조나주에서도 남성 2명이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말 동안에만 미국 전역 133곳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1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계속되는 총격 사건으로 그동안 반대해왔던 공화당 내에서도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Something in the space of expanding background checks. I think is very well. It certainly is on the table, and I hope will be part of a final package. 미국에서 올해에만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233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이후 총격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는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총격 사건은 아프리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성당에서 일요일 미사를 드리던 신도들에게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수십 명이 숨진 겁니다. 희생자 중에는 아이들과 여성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너무 사건 현장이 잔인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성당 곳곳이 피로 얼룩지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근 병원은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장괴한들이 나이지리아 온도주에 있는 성프란체스코 성당을 공격한 건 지난 5일. 일요일 성령 강림절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신도가 미사에 참석한 상황에서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치안 당국은 인명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던 한 하원 의원은 사망자 수가 최소 1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Need blood for them, as many people that are within the hospital environment should come and please assist. 현장에 여성과 아이들도 많은 데다 폭탄까지 터져 피해가 컸습니다. They threw 2 dynamites to blow up the altar down to the sanctuary. This kind of desecration can only be done by the evil one.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나이지리아는 현재 무장단체들의 공격으로 치안이 불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극악무도하다고 비난했고 바티칸도 성명을 내고 기뻐해야 할 미사가 피로 물들었다며
교황이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남았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운송료 인상과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건데 비록 6-7% 정도의 파업이지만 다른 화물차의 운행도 막을 것으로 보여 물류 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죠.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내일 0시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무부처들은 새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쁘고 정작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쟁취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 차량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흐린 하늘에 비까지 내리면서 숙연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비가 갠 후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하늘은 이렇듯 청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낮 기온도 24도 안팎으로 서늘하고 햇살도 적당해서 연휴 마지막을 즐기기 참 좋았죠. 단비는 가뭄뿐만 아니라 30도 안팎의 때이른 고온 현상도 잠시 물러가게 해줬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도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주 후반까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운데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된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최대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늘 저녁까지 가끔 떨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공기질이 쾌청하겠고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고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와 해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주 후반 기온이 크게 오르며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